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백운계 정치 1번지 설 연휴 동안 특별 방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기획 주제를 굳이 정한다면 이들이 있었다 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거리의 영웅들 아주 특별 프로그램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기적처럼 다가온 윤석열 탄핵, 어쩌면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눈 내리는 아스팔트에 알루미늄 그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런 시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멀기만 했던 윤석열 탄핵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윤석열 탄핵 정말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을까? 저는 꼭 꼽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온갖 압력과 때로는 회유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을 찾아서 용기 있게 그 진실을 전했던 저널리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특별 기획으로는 이들이 있었다 하면서 특히 저널리스트 그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만나보는 그런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만나보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저널리스트 장인수 기자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가도 짚어보고 이 시대의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일은 또 뭔가 그런 걸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형화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더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예. 자, 특별 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지난번 설 선물 특별히 우리 정어리몰에서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특별 방송 기간에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셨던 달팽이 크림인데요. 달팽이 크림 평소 쓰고 싶어도 좀 가격이 부담돼서 못 쓴 분들 계시죠. 이번에 설 연휴에 특별히 우리 정어리 TV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는 그런 특별 행사입니다. 달팽이 크림 한 개에 7,900원. 믿기지 않으시죠? 네, 이번 기회에 준비하십시오. 설 연휴 기간에만 특별히 드리는 좋은 기회니까요. 이거 잘 쓰시고 3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셔서 두고 쓰셔도 좋고 또 선물하셔도 좋고 이게 그전하고 달리 연기가 아주 고급스러워졌지요. 이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케이스에 훌륭한 제품인데 이게 7,900원이라면 참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많이 장만하셔가지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만 하는 행사니까 2,000개 한정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대의 파수꾼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은 네. 요즘에 근황이 어떤지 궁금한데 요즘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저희 뉴스타파 최근에 그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에서 그 만든 수사 보고서를 저희가 이제 전면 공개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시즌 1 했고 이제 설 연휴 끝나고 시즌 2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뭐 진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사실상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뉴스토마토가 지난해 9월 5일에 보도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명태균 게이트 자체는 아예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내용들을 보니 언론 보도 없었다면 그냥 유야무야 됐을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뭐 검찰의 수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이유가 덮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은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 뭐 국민들 그리고 다른 언론들에게도 이 자료들을 다 공개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이런 것이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하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게 수사해라.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창원지검에서 그 명태균도 그렇고 변호인도 얘기를 하던데 네. 그 황금폰 이른바 예. 그거를 아예 없애버려라, 파기해버려라. 검사가 그렇게 회유했다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검찰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수사할 의지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 자기의 휴대전화를 숨겨놨잖아요. 그 어디 있었는지 검찰은 다 알고 있었고 강제 수사해서 압수수색해서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걸 놔둔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게 앞뒤 맥락은 맞는 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내란 수사하면서 검찰이 초기에는 막 그 열심히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세상 바뀌니까 또 표변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도 청구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너네는 여전하구나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싶던데 어떠세요? 좀 검찰이 바뀌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지금 검찰은 딱 하나거든요. 자기 조직을 생존의 길, 그 생존의 길에 만약 윤석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아마 철저하게 짓밟을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근데 뭐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된다. 아마 명태균 게이트, 지금 이제 뭐 윤석열의 내란이 그리고 탄핵 재판이 중심에 있지만 윤석열 만약에 이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받고 나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게이트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명태균이라는 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이렇게 빨리 앞당겨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검찰 이야기도 좀 더 들어보고 싶고 그러는데 박은광 기자 좀 갔다가 네. 다시 옵시다. 근황이 어떤지요? 저도 지금 취재를 계속 하고 있고, 명태균 게이트는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사실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오래 했었는데, 그것은 계속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좀 다른 류의 취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건진법사 쪽이 사실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명태균보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명태균은 좀 귀여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진법사 쪽 사람을 만나보면. 그래서 그 입을 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 취재는 이태원 참사 당시에 윤석열이 회의를 주재해서 했던 말들이 담긴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디 용산 대통령실에서 했던 회의 말입니까? 그 이제 화상회의가 있어요. 네. 화상회의 소방과 뭐 경찰과 다 해가지고 그 회의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기록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윤석열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가 특정을 했는데 그분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게 왜 마음이 쓰이냐면 제가 어쨌든 취재 기법이라고 할까요? 그 방송에 나가서 먼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족분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의 편지도 써주시고 회사로 똑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하지만 제가 끝까지 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밀스럽게 몇몇이 모여서 하는 회의라면 몰라도 화상회의까지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윤석열이 그 참사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서 이게 뭐 압사냐 뇌진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인식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때 이태원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뭐 마약을 했다, 뭐 요런 낭설이 막 돌았거든요. 이제 그런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발설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즘에 그 내란 사태 일어난 이후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또 뭐 이런저런 담화,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걸 보면 저자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최수근 해병 순직 사건 때도 그렇고 눈물이 없어요.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걸 슬퍼하거나 가슴으로 아파하거나 그런 게 일절 없잖아요. 공감을 못하는 거죠. 공감을 못하죠. 그래서 원래 성정이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괴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그리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살면 저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잖아요. 스스럼 없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냐? 안 했다. 다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안 했다. 최상목 줬냐? 안 줬다. 봉직 기자님,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자를. 그러니까 저는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사람이 검사 시절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보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청탁을 받고 부탁을 받고 사건 주요 참고인 그리고 피의자로 입건해야 되는 사람 조우영 대장동 자금책을 봐줬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는 이제는 그래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는 그냥 보도한 게 아니고 경찰 수사 기록 그리고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등 물증을 가지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1년 6개월 있다가 저희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해서 자기를 비판한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하고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는 걸 보면 뭐 인간이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검찰 특히 그 특수부 조직 특수부 검찰이 낳은 괴물인 거죠. 가장 어떻게 보면 울트라 갑으로 검사로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재벌 총수까지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 그리고 본인이 대검 중수부 과장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따른 박영수는 대검 중수부장. 지금 윤석열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패밀리가 만든 괴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검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걸까요? 근데 오로지 경력이 검사밖에 없잖아요. 네. 다른 일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검사가 아니었다면 김건희와 결혼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김건희와 그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수는 당시에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그 사법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덮기 위해서 검사와 손을 잡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검사가 아니었다면 김건희와 만날 수가 없었겠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만났다는 것보다는 검사를 찾았다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검 중수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끝나고 2011년에 본인이 미국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딸을 감찰을 합니다. 혼자. 불법 감찰이죠. 불법 감찰. 출장을 가서 그 노정현 씨 미국 자택 예. 그 구입 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 정황이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미국 FBI한테 적발이 됩니다. 어허. 출장으로 와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정대택 씨, 최은순 그 장모의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여러 가지 윤석열이 비리를 덮어주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덮어주고 있다는 투서가 계속 들어갔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직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다 멈췄잖아요. 그거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좀 요직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중앙지검 특수 1과장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피도 눈물도 없고 오직 나와 내 부인의 안위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게 그때 당시 검사 시절에도 이미 했었다는 게 국정원 문건에 기록돼 있죠.
네, 그 아까 공개가 됐고. 울트라갑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는 보면 말하는 거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철학적인 성찰은 정말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권력,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헌재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회하고 언론은 초갑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갑과 을, 누가 더 힘세냐 이런 것만 좀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들의 시선이 특수부 검사들의 시선은 피의자 참고인반에 없다고 하잖아요.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는 이재명은 그냥 뭐 보니까 이미 윤석열이 이제 대선 때 캠프에서 이재명에 대한 호칭은 그 새끼, 예. 예, 이재명 저 미친 새끼 뭐 이런 식으로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이 끝나니까 그걸 듣고 앉아 있는 참모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식 자체가 피의자, 그러니까 내가 피의자랑 영수회담 자체를 안 한 것이 내가 저런 범죄자 피의자랑 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정치란 게 없는 거죠. 이분의 눈에는 아직도 검사고 세상의 모든 국민 그리고 야당에 대한 뭐 정치인 야당 대표를 범죄자 피의자 취급을 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본인이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애를 안 키워봤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사람들이 뭐 개한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온전하게 일국의 정치자로서 평탄한 가정 생활을 해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것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제가 가급적 조심스럽게 안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애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너는 애가 없어서 그 마음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네. 해서는 안 될 말이라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비뚤어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제는 인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나저나 계엄 선포한 12월 3일 날 밤에 어디 계셨어요? 그럼 뭐 박 기자 뭐 어디 도망갔다 그러던데. 아니 정말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 또 봉 기자님은 압수수색 당한 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저랑 그 저희 뉴스타파는 이미 재판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 예. 들어간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계엄을 제가 집에 한 10시 50분 11시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뭐가 많이 와 있더라고 휴대전화에. 예. 처음에 저도 딥페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11시. 11시쯤. 네, 그러면 모르고 있었네요, 모르고 그 있었어요. 시간까지? 왜냐하면 전 차를 운전하고 갔으니까. 오.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집에 도착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회사 이제 대표나 이제 주요 이제 3명의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회사는 회사로 다 집결을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너는 요주의 인물이니까 혹시라도 네가 오면 안 올 것도 올 수 있으니까 넌 오지 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좀 집 이외에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저만의 안전 가옥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그래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쉬기도 하고 가끔 또 일도 거기서 하고 뭐 기자들이 항상 회사 가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있을 땐 거기서 좀 음악도 듣고 쉬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일도 하고 뭐 기사도 쓰고 안전가옥이네. 나름의 안전가옥이 있는데 글로 갔죠. 근데 글로 갔는데 평소와 달랐던 것은 휴대전화를 이제 제가 일산 살 때니까 그때 일산에서 안가로 가면서 휴대전화를 자유로 해서 껐습니다. 예. 그 다른 휴대전화도 또 한 대 이제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근데 휴대전화 같은 것은 꺼도 위치 추적이 될걸요? 아니요, 끄면 그 끈 지점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지국의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예. 휴대전화를 끄면 그 끈 지점 제가 보니까 자유로 위해서 껐잖아요. 안심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꺼도 이 심이 들어있는 한, 그러니까 심을 빼서 버리지 않는 한 위치가 잡힐 수도 있다고 하여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 이제 그 기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전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은 또 휴대전화 뭐 여러 대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안가에서 이제 딱 안가를 도착했는데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명수 어디나 이렇게 그 당일에 사실은 계엄 당일에 이명수 기자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아침에. 오전에 최재형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야 뭐가 왔다. 압수수색인 것 같다. 그러더니 전화가 끊기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 압수수색 받고 공교롭게도 이명수는 그날 바로 포렌식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포렌식을 하고 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명수도 한 11시 좀 넘어서 11시 한 20분쯤 경찰한테 나 가야겠다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여의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여의도 가지 마.
계엄이란 게 비상계엄이란 게 1순위는 정치인 체포고 2순위는 언론인 체포야. 실질적으로 전두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너 그러냐고 이제 이명수는 잘 모르더라고. 몰라서 너 위험하니까 너 무조건 잡힐 거야. 가지 마 그랬더니 너무 궁금해서 가봐야겠대요. 가서 자기는 그 찍어야겠대요 그거를.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거기 가갖고 새벽 4시 반까지 있었죠. 이명수 있었고 이제 처음에는 안 가러 오라고 할까 하다가 체포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야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랬죠. 등산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명수가 보니까 가서 현장에서 위험한 짓을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예, 막 그 계엄군한테도 막 사람들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원래 위험한 친구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계엄 해제가 바로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으면 어떤 상황이 그날 그렇죠. 아침에 12월 4일 아침에 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런 걸. 그래서 그때 일단 그 안전가옥으로 대피를 해 있었습니까? 안전가옥에서 저는 아침에 회사로 갔습니다. 아. 네.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그랬군요. 사실은 안 믿겠죠. 그때도 해제가 되고 나서도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다시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 12월 예. 4일에는 실질적으로 윤석열도 다시 2번, 3번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천만 위험한 상황이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면서 잘 넘어왔다라는 예. 거죠. 네. 하늘이 지킨 겁니다. 하늘이 지킨 거죠. 박형광 기자는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계엄이 터지고 본능적으로 국회로 갔어요. 네, 국회로 갔는데 갑자기 편집국장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계엄 사실은 언제 알았습니까? 즉각 알았습니까? 즉각 알았습니다. 즉각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막 두두두둑. 이제 계엄 뭐 소식이 올라온다. 갑자기 긴급 발표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알았죠. 바로 알고 처음에는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국회로 가야겠다. 이제 갔는데 국장이 야 너는 국회로 갈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튀어와 회사로. 왜냐면은 국회로 가면 바로 붙잡힐 수도 있다. 위험하다 지금. 그러니까 국회로 와라. 회사로 와라. 네. 근데 저는 회사로 가는 게 맞을까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만약에 잡히더라도 마지막 남겨둔 기사는 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는 동의했고 일단 회사로 갔습니다. 가서 비상회의를 좀 했고 그 뒤에 회사 좀 근처에 있는 호텔에 방을 잡고 저희가 3명 같이 있었어요. 편집국장과 정치부장과 저랑. 그래서 저희는 일망타진할 수 있게 같이 모여 있었던 거죠, 사실은. 예. 하지만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면 기사를 송고하고 잡혀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피신을 했었습니다, 잠깐. 예. 일단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지금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우리 봉지욱 기자가 명태균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맨 처음에 알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뉴스토마토 7불 사건이 맨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9월 5일 날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 공천 관련해서. 그게 이제 9월 5일의 첫 보도였고 9월 19일 날 7불사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의 이름을 처음 꺼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명태균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건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7불사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해주면서 그때 명태균의 이름을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이건 전 추측이지만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상 여당과 혹은 대통령 혹은 김건희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으로 가서 본인이 어떤 여권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포석을 깔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때 사실 명태균의 이름을 들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기자들은 내 기사로 어떤 사회가 바뀌는 거를 좀 영광으로 알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사회가 격변하는 걸 보면서 좀 비극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요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우연에서 비롯된 큰 일들이 많지요. 네. 그런데 또 길게 이렇게 또 살펴보면 그게 꼭 우연은 아니었구나. 이게 필연인데 우리가 그때는 모르고 우연으로 봤구나. 그게 역사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태균 등장이야말로 저는 참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 뭐 부정선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막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갸웃하는 기웃거리는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저자도 부정선거 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봐요. 지가 저지른 죄, 와이프가 저지른 죄, 이게 탄로날 지경에 이르르니까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이 짓을 꾸민 거지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뭐 부정선거 얘기해가지고 이걸 바로 접으려고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언론이 명태균을 이렇게 세상에 알리면서 명태균의 목을 조르니까 명태균이가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목을 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돌아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빵 터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좀 합니다만은 봉 기자님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이나 취재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4일에 검찰이 수사보고서 저희가 공개했던 윤석열, 명태균, 김건희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수사보고서 결재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흘 뒤인 11월 7일에 윤석열이 대국민 1차 담화를 하죠. 거기서 이제 명태균으로부터 뭐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나 별 돈 받은 게 없어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 김용현 국방장관을 불러서 명태균 게이트 등등을 언급을 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내란을 실행할 마음을 먹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지금 그 김용현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야당이 뭐 국정을 방해한다거나 특검을 남발한다거나 특히 뭐 감사원장이나 누구누구에 대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해서 내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 1년 전에도 이미 있었던 리스크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추가된 건 명태균밖에 없고 저희가 이제 보니까 11월 한 중순 이후에 검찰이 명태균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다 숨겼는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차차 공개를 할 텐데 알고도 압수수색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그 대검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못 덮겠네 이거?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못 덮겠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벌였어야 될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사건 때문에 내란에 착수할 동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저도 정말 그게 결국은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랬을 거예요. 특히 명태균이 약간 돌아가지고 나 이 휴대폰 민주당에 줘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근데 보시면 어찌됐든 검찰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톡 280개 나온 수사 보고서 내용만 봐도 이걸로 그냥 그 혐의가 입증이 됩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 그것 때문에 정치자금법 문제가 돼요. 그 자체가. 근데 명태균이 280개 캡처한 이미지 말고 그 휴대전화의 원본이 무려 3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런 카카오톡 텔레그램 말고도 통화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항상 주위 사람들한테 말했던 자기가 떠벌리고 들려주기도 했으니까 그걸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통화 녹음 파일 원본을 검찰이 확보한다고 하면 검찰은 그거 못 덮죠. 근데 검찰이 그 위치를 파악했다라는 것을 작년 11월에 윤석열이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란 걸 언급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거기서 당황을 했고 이걸 이번에 이렇게 안 덮으면 어차피 본인은 이제 통치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일종의 도박인 건데 그렇죠. 비상계엄을 안 했어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됐을 거예요. 명태균 사건. 수사 대상이 물론 되지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심리적 탄핵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쳤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탄핵이 돼가지고 지금 파면 눈앞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눈치 보고 지금도 뭐 저렇게 아스팔트에서 떠드는 자들이 있는 판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거 뭐 특검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어 특검 통과시키고 조사하고 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아마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나 계속 그러다가 임기 끝나거나 될까 말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탄핵이 우리가 입으로는 탄핵이라고 하고 심리적으로는 이미 탄핵이 됐지만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자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과연 누가 시켰냐 이게 누가 자폭시켰냐. 저는 결국에 이게 목을 조르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명태균 그거 한 뒤로 혹시 박형광 기자는 명태균 쪽과 좀 추가로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아내분을 여러 번 봤죠. 네. 네, 여러 번 뵙고 사실은 저희도 명태균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여러 경로로 접촉 시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는 모종의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뒤에. 오호. 네, 그래서 그게 모 의원이다, 모 의원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음모로 살아온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어요. 근데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정말 그 천하람 의원의 말 한마디, 술자리에서의 말 한마디를 잡아서 이준석 의원에게 재확인을 했고 거기서부터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획득을 해서 취재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런 뭐 음모는 없었고. 근데 그래서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와는 밥도 먹지 마라 라고 해서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취재가 사실 좀 진척이 더뎠죠.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결과물을 좀 그 뒤에 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또 뉴스타파 봉조 선배께서 또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저도 잘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두 분간이나 또는 뉴스토마토나 뉴스타파나 이렇게 뭐 서로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있습니까? 제가 그 뉴스토마토 그 김기성 편집국장을 한번 만났었어요. 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뭐 저희들끼리 한 얘기는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취재라는 게 이제 뭐 저희가 강제 수사권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뭐 아직까지 뭐 대선 경선 여론 조작 후보를 뒤바꾸는 의혹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까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 못하게 공정하게 그게 권력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국민께 보도로 알려서 검찰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이제 윤석열, 김건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분들, 뭐 오세훈, 홍준표도 모두 다 이제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눈치 보고 대선 전국이니까 뭐 소환하지 말아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수사는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명태균 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안 나오는 이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여권 인사들 막 들어가 있잖아요. 오세훈, 홍준표, 조은희 또 누구예요? 뭐 박형준도 있고 뭐 등등 있고 뭐 보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친분으로 보면은 친한 분들 많이 있어요. 뭐 신성범 의원도 친하고. 저 많죠. 근데 그 네. 경남에 서울도 아니고 그 조그만 곳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박형호 기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명태균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됐던 거는 김영선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받아주면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된 거잖아요. 그 명성을 가지고 오세훈을 도왔고 그 뒤에 이준석을 도왔고 그래서 다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적적인 선거 결과였던 거고. 맨 처음에 야, 저 사람이 김건희하고 저기 해가지고 김영선이 만들어줬대. 그렇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게 트로피가 된 거죠. 예, 그 트로피를 등에 업고 나니까 이제 많은 정치인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명태균에게 찾아온 거죠. 예.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 명태균은 이 여론조사를 무기로 지역 정치인들과 유착을 해왔습니다. 그 저기 누구죠? 명태균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원 윤한웅 의원과도 그 전부터 2016년부터 인연을 맺어왔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더 위에 있는 중앙 무대에 있는 정치인들을 당선시킴으로써 명성을 얻었고 그걸로 장사를 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명태균의 그 수법이 굉장히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세훈, 뭐 이준석 이런 데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안 받고 밑단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 왔을 때 돈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수단을 가져간 거 아닌가. 근데요,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명태균 게이트의 그 여파라고 그럴까요? 영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렇게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보도한 뒤로 지금까지도 MBC, JTBC나 조금 할까? 우리가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들여다보지를 않더라고요. 종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 기자님? 근데 뭐 주로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은 보도를 다 했죠. 예. 예, 그것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창원 현장에 가도 취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취재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서울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조중동 종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회사의 이익이나 뭐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과의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자유롭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그 파장과 임팩트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모두가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저희도 사실은 뉴스토마토 처음 보도했을 때 제가 뭔가 했어요. 그래갖고 뭔가 해서 제가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맞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여러 뭐 자기가 해준 얘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뒤늦게 보도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3월 이후에 이제 4월, 5월 이렇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가장 모든 언론이 그땐 취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예. 어때요?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한 달 저희가 9월 5일 날 첫 보도하고 10월 중순까지는 많은 언론에서 외면을 했어요. 예. 네, 그때 그 10월 중순까지 끌고 갈 때가 굉장히 저도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이후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그 전에는 좀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레거시 미디어가 그 신뢰성에 대한 보도의 신뢰성을 좀 의심했고, 예, 그리고 이 보도 자체가 워낙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쉽게 못 달려들었다.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봉주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강혜경 씨라는 핵심 제보자, 핵심 취재원을 확보를 했을 때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강혜경 씨가 고마워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때까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아올 때 언론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도와주지 않다가 처음 뉴스토마토가 찾아왔다. 그리고 굉장히 진심으로 취재를 하더라. 그래서 다른 언론과는 접촉하지 않겠다. 그게 한 10월 중순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저희가 10월 중순을 왜 기점으로 잡냐면 그때 이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소, 그 여론조사 조작 예. 관련해서 그때 처음 저희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그 보도로 인해서 다른 어떤 언론들도 취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고서가 생기니까 그걸 바탕으로 취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른 언론사들도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명태균 그 통화 녹음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우리가 들은 게 그 말이 맞네. 그거 내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온 뒤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오겠네 했는데 그 뒤로 거의 못 듣게 됐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그 녹음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계속 몇 가지의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원래 운전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녹음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운전을 할 때 이걸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녹음하는 거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의 목소리가 담긴 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제보했던 사람이. 근데 이제 뭐 검찰이 확보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카톡이나 뭐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의 목소리가. 윤석열 목소리라든지 김건희 통화 내용 한 거 이런 것은 명태균이 폰에 다 있겠죠? 지금 검찰에 다 있고요. 예. 네, 포렌식은 다 됐어요. 음. 포렌식이 다 됐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제가 알기로는 자동 녹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됐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온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다. 그걸 들려줬으니까 그 윤석열에 대한 목소리를 들려줬잖아요. 그거를 들은 사람이 민주당에 제보를 해서 공개된 거잖아요. 일부가. 근데 그것만 있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SNS 대화를 보면 수시로 연락하고 상의하고 어떤 때는 부탁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면 카카오톡에서 대답을 안 하고 텔레그램에서 대답을 안 했다면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한테 빨리 전화해 주세요. 라는 대목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녹음 파일은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내란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녹음 파일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뭐 SNS를 떠나가지고 녹음 파일 자신들이 나눴던 그 육성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뭐 도저히 더 이상 그 어디 숨을 구멍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판을 엎자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왜? 나랑 내 와이프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국민이 어디 있어요. 나만 살면 돼. 라는 거죠. 그런 심각한 극단적인 일까지 벌일 정도로 명태균 아마 그 휴대전화 속에 녹음 파일이 파장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일단 이제 비상계엄하고 내란 이게 워낙 크니까 이걸 가지고 파면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게 동기부를 어차피 이제 범죄는 예. 탄핵이란 것은 이제 헌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요거만 보면 되는 예. 것이고 나중에 수사가 들어가면 내란 특검이 되든 결국에는 명태균 게이트와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란의 동기를 밝힌 게 중요하잖아요. 왜 했느냐라고 봤을 때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 명태균의 녹음 파일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땐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 이런 것은 명분일 수 있어요. 진정한 동기가 아니고 내세우는 명분. 예. 왜냐하면 이걸 인해서 극단적인 극우 유튜버나 이런 극단적인 그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세워서 내 방패막으로 삼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간 국민들 이용하는 거죠. 국민들 일부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내가 살 길을 마련하는 방패막이 심지어 법원 폭동도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누군가 선동하고 배후가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의 동기로서 명태균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명태균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게 기자들하고 통화하면 자기 자랑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감옥 구속돼가지고 한 3일만 있으면 생각이 바뀔 거다. 3, 4일만 있으면. 그랬더니 저한테 봉 기자님 제가 이 싸움을 질 것 같아요. 저는 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명태균이? 네, 살면서.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보석해달라고 힘들어가지고 난리잖아요. 나오고 싶어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또. 근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세훈, 홍준표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말들을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딜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지금 명태균 면회는 됩니까? 그 가족은 되죠. 아니 부인은 일반 되고. 면회 같은 거 신청. 일반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신청은 있습니다. 됩니다. 신청은 되는데 만나주지 않고 네. 본인이 오케이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두 분이 신청은 해보셨어요? 신청은 여러 번 했죠. 저희 기자들이 했었는데 근데 오케이는 안 와요? 근데 저희는 뭐 하여튼 부인분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남편에 대한 건강도 있지만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안 된 것은 부인은 잘못은 없잖아요. 그쵸. 부인하고 애들은. 그렇죠. 명태균의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성이 특이하잖아요. 명씨, 저도 봉씨. 이렇게 되면 애들이 힘들어요. 특정이 되니까. 야, 니네 아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애들이 큰애가 아마 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죄가 없는데 굉장히 이제 명태균 씨도 아마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픈 것 같고 가슴 아플 것 같고 그 부인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부인이 나이 차이가 한 띠동갑 이상으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걸 또 다 모니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부인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하자. 뭐 언론을 통하든 아니면 본인이 안에 편지, 옥중 편지를 쓰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법정에서 증언됐을 수 있잖아요. 피고인으로. 최근에 뭐 증언했듯이 검찰이 뭐 전자레인지에 폰 돌리라고 했다. 이런 증언을 했듯이 예.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든 그 혐의와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안타깝죠. 아까 우리 그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참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부정선거 주장은 명분이고 명태균 의원 게이트 이게 이제 결국은 직접적인 동기였을 것이다. 제가 100% 동의하는데 극우 유튜버들도 사실은 윤석열을 이용해 먹은 거죠. 윤석열도 극우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분을 쌓고 극우 유튜버들도 윤석열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부추기면서 돈 벌어들이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보도를 보니까 뭐 요즘에 아주 극우 유튜버들 엄청 떼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몇 억씩 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뉴스타파는 저 후원도 안 받잖아요. 아니 광고도 슈퍼챗 안 하잖아요. 받고. 예. 보니까 유튜브 수익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파 와서 아니 유튜브 수익을 왜 안 받아? 네. 구독자가 150만이 넘는데 그랬더니 그걸 받으면 광고가 유튜브에서 임의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상업 광고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뭐 비영리를 네. 뭐 추구하니까 뭐 힘들어지면 받겠죠. 근데 윤석열 덕분에 예. 예, 윤석열 집권 한 2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 예, 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뉴스타파의 강점은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광고주한테 휘둘린다든지 이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또 그 원칙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도 진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뉴스토마토는 운영할 만합니까? 일단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 정부 쪽 광고가 다 일제히 끊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예, 저희 첫 보도한 이후로.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보도가 너무 중요한 보도다 보니까 계속 가자라고 밀고 갔는데 저도 경영자는 아니지만 쉽진 않지만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이제 유튜브가 있는데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셔서 뭐 그런 힘을 내고 있는 걸로.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정도 되면은 네. 저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박형광 잘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보도를 할 그런 걸 연락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 JTBC 있었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위직한테 네. 보도를 좀 밀어달라, 아하. 네, 보도를 좀 보류해달라, 밀어달라 이런 청탁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보도를 했죠. 보도를 했고 뭐 당연히 위에선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 아무튼 근데 뉴스토마토는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매체잖아요. 기업들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 기업들이 만약에 손을 끊어버리면 회사의 생존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렇게까지 큰 건지는 모르고 보도했겠죠. 처음에는 사실은 왜냐하면 작은 구멍을 보고 이제 그 구멍을 보도했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 어찌됐든 최대 수혜자는 한 분 계시죠. 그 박지훈 변호사. 뉴스토마토 그 유튜브 채널이 별로 안 보는 채널이었는데 이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내일 아침 7시에 뭐 맨날 터뜨린다 예고를 하니까 동접자가 뭐 수만 명, 네, 아침에 그렇죠.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처음에 할 때는 제가 갔을 때는 얼마 안 보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동접자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9월 5일 날 보도하고 9월 19일 날 보도할 때 저희 회사 서버가 터졌어요. 네,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많이 와가지고 가져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복이 있어요 보니까. 사실은 뉴스토마토 거리 박형광 기자 업고 다녀야죠.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또 극우 유튜버들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꼭 물론 제가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진보 매체, 보수 매체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근데 왜 저렇게 저쪽은 한결같이 다 질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하려면 팩트에 기반해서 이건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에서 취재를 했다. 그러면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저렇게 하는데도 믿고 더 막 확산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 실제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잖아요. 자기가 진 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하고 똑같이 지금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를 지지자들이 국회 난동 부리고 난입해서 그 수사와 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국회 그 난동자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22년형 받은 사람까지도 사면해줘 버렸으니까. 행정명령을 그 자기를 도와준 그 폭동자들을 사면해 주는 것도 있듯이 미국에는 굉장히 이게 트럼프 지지자 이 세력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발달이 돼 있냐면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단체와 모임으로 조직이 돼 있어 갖고 엄청난 자금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이 부정선거 단체들이 우리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그들의 엄청난 재력 그리고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있어서 공개를 할 건데. 예. 예, 지금 예를 들면 전두환의 하나회 전직 장군들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은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랄지 아니면 군 장성들 심지어 지금 나이가 80대가 80살이 넘은 김진영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하나회였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그 부정선거 음모론 단체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재력 지원이나 돈을 지원받는 등을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말이 되는 거야? 미국에선 트럼프가 재선을 했다니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이 사람들 말을 통하지 않는데 계속 예를 들면 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신호등에 빨간불하고 녹색불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호등 걷는 건 녹색불에 건너야 돼. 근데 어른들이 그때 저한테 파란불이라고 계속 그래요. 파란색은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아닌데 왜 파란불이라고 하지? 내 눈이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거 녹색 아니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진짜 파란색인가?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스카이데일리나 뉴데일리 같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포털에 서비스되는 매체들에서까지 공식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그걸 극우 유튜버들이 떠들고 유튜버들끼리 서로 떠든 걸 또 제3자가 떠들고 그게 다시 기사로 생산이 되고 부정선거의 이 유통 선순환 구조가 있어요. 순환 구조가. 거기에 유력 정치인들이 가세를 했다. 심지어 국무총리, 전직 국무총리까지 나와서 저러고 있잖아요. 2021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 보면 황교안이 집요하게 윤석열한테 묻습니다. 부정선거, 이라크 콩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윤석열이 그때만 해도 대답이 나도 그거 유튜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그 이듬해 2022년 1월 2월 대선 후보 지역연설에서 선관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극우 유튜버를 계속 보고 하면서 일반 기성 매체를 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맞구나. 진실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땐 대선 후보 때 이미 부정선거론에 감염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 하나만으로 저는 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명분이었다.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잖아요. 국회를 해산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아마 부족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회 해산에 특히 민주당 야당에 대한 탄압 이런 그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동시에 들고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한 말이 뭐냐면 5.18 특별법처럼 예. 5.18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지만원 씨가 그 감옥 갔다가 보니까 한 보름 전에 나왔더라고 출소를 했더라고요. 감옥 갔다 오면 정신 차립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정신 차렸나요? 지만원이 지금 북한군이 와서 그 5.18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지금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하면 그때는 징역 4년 5년 받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광훈도 명태균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옥 가면 구속되면 거의 사람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약이다. 감옥이 약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내란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일반 형법으로 하지 말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특별법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같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나중에 반복되거든요. 내란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 이거를 만들어서 상시기구로 뭐 한 5년 내내 다음 정권에서 5년 내내 해서 정확하게 이거를 정리를 하고 처벌할 사람 모두 다 처벌하고 내란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행위 자체가 큰일 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려면 그 위원회에서 다 고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 검사 파견하면 거기서 직접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한을 준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겁니다. 세월호 때 제대로 정리 안 하니까 이태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네. 그래요. 이 부정선거가 하도 뭐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봐도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3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특단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잠재울 수가 없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전자개표 시스템 아닌가요? 모든 데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개표 종이로 하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예. 전자개표는 개수기예요. 그냥 이걸 세주는 거. 분류하는 것뿐이죠. 전자개표기 한 다음에 저희 수개표를 한 번 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자로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 종이가 있잖아요, 실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민경욱 의원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법원이 판정을 해가지고 그 투표지를 다시 함을 연 적이 있어요. 예. 열어서 다시 셌습니다. 예. 부정선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민경욱이 아직도 승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뭐 백악관 앞에서 혼자 1인시하고 뭐 하잖아요. 저는 그 자금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공짜로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것들 정경련에서 돈 줘, 청와대에서 명령해가지고 기업들 돈 뜯어서 지원해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 자금 지원 문제까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이게 다 돈이 드는 일인데 예전처럼 기업을 뜯지 못할 텐데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올까? 제 생각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부정선거 그 조직이 그 주장하는 그 조직. 간단한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큰 정치 후원 조직이 트럼프에 대한. 근데 거기에 일부 방산업체들까지 가세가 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 큰 방산업체들이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 나라의 분열이 조장되고 사회가 위험해지면 야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방비를 올릴 거 아니에요. 국방비를 올리면 그 무기를 우린 더 사겠죠. 그렇게 다 이유 없이 벌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 돈을 대줄 때는 그 이상의 이득을 생각을 하니까 대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지금 취재가 돼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예. 네. 미국에서 이렇게 또 지원하고 개입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만만치 않은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저도 막 취재를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봉 선배 좀 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취재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취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미국의 그 군수 산업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화를 보면은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하여튼 빨리 하여튼 파면을 시키고요. 네. 그 동조한 세력들 특히 이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 엄벌을 해야겠죠. 제가 볼 때 그 정말 그냥 못 몰라서 뭐 나중에는 법원에서 그런 주장들을 다 할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할 건데 엄벌 특히
그 주동자들은 엄벌에 처해지면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면 그런 일들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정광훈이 차지하고 있는 층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정광훈도 마찬가지로 지만원과 같은 케이스가 될 거예요. 저는 정광훈 감옥 갔다 오면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발 빼고 있잖아요. 빨리 보내줘야 되겠는데. 지금 정광훈이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네. 그 서부지법 폭동 거기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발 빼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뿐이죠. 그 발 빼는 게 아니고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거는 자기도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예 가서 뭐 만날 수도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윤석열 씨 옆에서 같이 살 수도 있겠네요. 구치소에서 같이 뭐 예, 같은 방에 넣어주던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거짓말을 해도 안 되는 게 특임 전도사인가 뭔가 이렇게 발령을 딱 냈더라고요. 특임 전도사나 살다가 그런 전도사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신학교도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알박기 할 때 그때 불질렀던 친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 왔고 징역 살다 왔고 그래서 그 약간 보상으로 특임 전도사 너 내가 임명해 줄게 이렇게 한 거죠. 원래 전도사를 하려면은 여러 자격들이 필요하거든요. 신학대학 나와서 시험 봐야 돼요. 그렇죠. 네, 시험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을 임명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아니 정광훈 씨는 이미 지난 총선 때 공천원금 받은 게 지금 녹음 파일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YTN에서 보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다 입건이 돼 있어요. 윤석열 정권에서 봐주고 수사를 안 한 것뿐이지 많은 사건이 지금 계류가 돼 있습니다. 나경원 사건은 지금 6년째인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제대로 그냥 수사하고 네. 기소하고 재판하면 되는 건데 머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윤석열 파면이 그래서 매우 시급하고 매우 필요한 거죠. 네. 언제쯤 파면 결론 나올 것 같습니까? 3월 중순 전에 나오지 않을까. 3월 중순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더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박근혜가 63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에 못 미쳐 와서 한다면 2월이고. 근데 일단은 저쪽에서 엄청난 지연 작전을 펼칠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뭐 헌재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일정대로 가고는 있는데 늦어도 3월 중순에 나오면 한 5월 중순에는 초중순에는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 근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행동 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검사 출신의 그 똑똑한 분이 지금 하는 행동이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나경원 의원 나름대로 정치 오래 하신 분인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게 이상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질질 끌면 윤상현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하면 1년만 있으면 다 잊혀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기성정치 자기들이 해왔던 그 버릇 그대로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딱 목표는 하나겠죠. 야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만 못 나오게 하면 우리가 승산이 있어. 저는 이 계산이 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부정선거가 있든 뭐가 있든 나머지는 다 도구로서 이용하는 거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재명만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후보를 내세웠을 때 재집권을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딱 국민들이 이러이러함으로 이것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인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봅니다만 그래도 봉죽 기자는 좀 연조가 있으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일반 언론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징은 족보 언론이 문제잖아요. 그 족보 언론 조중동의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방송까지 줬습니다. 이명박 때 방송 주고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방송법 통과를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박근혜 때 종편의 출범과 함께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2011년에 JTBC에 들어갔는데 개국 전에 들어갔고 2012년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종합편성 채널과 함께 대선을 치른 겁니다. 자기가 법안을 통과시켰던 자기가 당 대표일 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 때문에 탄핵이 되는 단초가 되거든요. JTBC와 TV조선. 그게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주가 있는 매체는 사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국민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예를 들면
손석희 사장이 있던 JTBC도 마찬가지인 게 어제까지 내가 중앙일보 기자였잖아요. 그럼 중앙일보의 논조가 있잖아요. 내가 정치부 기자라면. 근데 내일 만약에 JTBC 정치부로 발령이 나면 손석희 사장 체제니까 다르잖아요. 그 다른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순환 인사, 신문과 방송의 인사교류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야 이거 저는 거의 사회부하고 탐사보도밖에 안 해서 정치부에 잠깐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사실은 뭐 그냥 직업인 월급 받으려고 온 거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기자는 그래도 조금 특수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까지 중앙일보 기사로 막 하다가 내일 발령이 나서 JTBC 기사로 또 이런 걸 써. 어제 내가 쓴 기사 어떻게 보면 정반대, 논조가 정반대야.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조선일보 최근에 기사들 내용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뭐 사설이랄지 기사들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족발 언론의 폐해 그걸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셨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공영방송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도 저렇게 장악이 돼 있고 이제 물론 MBC도 공영방송이지만 KBS는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고 거기에 이제 이준숙도 다시 복귀를 했으니 네. 더 요원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숙은 그래도 좀 탄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 참 그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사실 대한 언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대한 언론의 효시가 뉴스타파 아니겠습니까? 대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뉴스타파에서? 글쎄요. 뭐 저희를 지칭할 때 뭐 인터넷 매체 예. 아니면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 뭐 대한 언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지칭을 하는데 이미 그 플랫폼의 경계는 끝났죠. 이번 특히 명태균 사건만 해도 뉴스토마토가 했고 김건희 디올백 사건도 해도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한 거잖아요. 이미 굵직한 그러니까 큰 정치적인 파장을 갖고 있는 큰 특종들은 이미 지상파나 그 종편에서 못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디올백 사건도 이 명태균 게이트랑 비슷했죠. 디올백 처음에 보도했을 때 아무도 그거 보도 안 했습니다. 첫 보도가 뭐였냐면 민주당이 낸 논평. 디올백 그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가지고 보도를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자기들이. 민주당 논평을 그냥 쓴 거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빼고 그게 안전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렸고 명태균 게이트도 한 달 걸린 겁니다. 그게. 근데 그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보면 그리고 뭐 그 저희 뉴스타파가 했던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됐잖아요. 폐지됐잖아요. 완전히. 그걸로 소고기 사 먹고 뭐 생일 파티하고 네. 사진 찍고 정수기 빌리고 하다가 폐지되는 이제 이런 정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법안을 입법하게 만드는 이런 큰 대형 기사들이 다 온라인 매체에서 나온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지상파를 집에서 TV로 본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휴대전화로 보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를 많이 통해서 보기 때문에 플랫폼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한남동에서 특보를 할 때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니까 그 동시 접속자가 60만 명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나머지 지상파 종편 다 합친 것보다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이 딱 자리를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 자체가 사장만 바뀌면 또 다 바뀌는 체제라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 이사진을 대폭 늘리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를 안 시킨 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봐야죠.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했던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겁니다.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은 손대지 않겠다. 내가 비판을 받아도 그냥 받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게 부당하게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 언론도 공격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이 다 반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기자실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법조 기자단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기자는 사실 그거 법조기자단이 쓰는 그 공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임대료 내지 않습니다. 거기다. 임차료 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자단에 대해서 그런 편의와 특혜를 봐주는 것 때문에 검사와 기자가 유착이 돼서 호용호제를 하면서 기사 거래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법조 기자실은 취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아니에요. 그냥 물어다 주는 거 받아 먹는 곳에 불과한 거죠. 제비 새끼들처럼. 김만배가 왜 끝까지 법조기자단을 놓지 않았을까요? 김만배는 부국장급이었어요. 부국장급 기자인데 끝까지 법조 출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천화동인 7호 배성준 YTN의 법조팀장을 영입하잖아요. 김만배는 이 법조팀의 힘을 안 거죠. 법조팀을 통해서 고위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들, 박영수나 이런 사람들과 최재경 이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김수남까지 그래서 자기의 힘을 그걸 통해서 실현을 하잖아요. 검찰 공화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만 딱 보면 보면 법조기자단 해체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예. 예. 어때요, 박형광 기자님은 지금 네, 그 뉴스토마토는 대한 언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지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태균 그 처음 취재하고 또 이렇게 대한 언론에 있는 매체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아 나도 그냥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취재해 볼까 막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십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정말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이번에 뉴스토마토의 취재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의 힘이었거든요. 예.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설하고 전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토마토는 지금 네이버에 CP사, 그러니까 댓글을 달 수 있는 언론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파급력이 좀 낮다라고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가 왜 그러면 힘이 좀 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까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데 기존의 언론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있는데 유튜브는 되게 역설적이지만 조회수를 많이 얻어야 수익이 되고 그렇게 조회수를 얻으려고 하면은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보도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 언론 유튜브 언론, 대한 언론의 민주화를 좀 이뤄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저도 유튜브의 덕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체감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보니까 지금 유튜브가 구독자가 72만 명인데 처음 시작할 때가 저희가 한 40만 정도 됐었죠. 그 명태균 하면서 확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토마토는 무슨 뜻으로 이름 지은 거래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여쭤보긴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모르고 물론 함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겠다 토마토처럼. 그렇군요. 오늘이 있기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힘과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린 기자들의 그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봉주 기자님 올해 아까 그 이야기하신 것 외에 좀 어떤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올해요. 예.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대선이죠. 한 2달 동안 치러질 이 대선 전국 제가 볼 때는 엄청 지저분한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반드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찾아야 될 거라고 할 건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만 봐도 되게 혼탁하잖아요. 역대급 지저분한 대선이 될 텐데 어쨌든 언론이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줘야 되고 뉴스타파가 이번에 좀 역할을 해야죠. 보니까 뉴스타파 지난 대선 때 별 역할을 못했더라고요. 그 3월 6일 대선 사흘 전에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그거 외에는 못했어요.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 녹취록이 72분짜리인데 제가 뉴스타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6, 7, 8, 9 해서 보도를 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일반 레거시 언론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3월 한 7, 8, 6, 7, 8 이때부터는 그냥 그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선거가 왔으니까. 그리고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에는 통상적으로 레거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위험한 보도라고 판단이 돼서 안 해요. 뭐가 있어도. 근데 뉴스타파는 할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저는 이제 왜 보도를 제대로 안 했냐 더 하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마찬가지로 어쨌든 유권자들이 많은 정보에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뭐 이렇게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뭐 뉴스타파나 이런 매체들이 정확한 정보가 뭔지 알려주고 또 어떤 누구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보도할 수 있으니까요. 뭐 누가 뭐 압력을 넣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고 누가 청탁을 하든 말든 통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취재해서 이번 대선에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미 여론조사만 해도 얼마나 혼탁합니까?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랬고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놀라운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지난 23일 시사저널이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하고 김문수 양자 대결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문수가 46.4, 네, 맞습니다. 이재명 41.8.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망가지는지 한번 보여준 상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종이거든요. 아마 국민의힘도 김문수가 후보될까 봐 벌벌 떨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약간 그분 생계형이라서 이게 대선이 돈이 많이 드는데 생계형이라서 나올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정말 자신이 있다면 붙어보시라는 거고 현실을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한 점은 오래됐고 바로 명태균이 그 지점을 이용한 것이다. 명태균식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지를 어떻게 짜느냐, 보기, 후보의 1, 2, 3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결과가 답변이 어떻게 바뀐다는 해서 명태균은 정확히 알고 있고 예를 들면 TV 시청률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3천 가구를 조사를 하는데 3천 가구에서 다 그 신호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대대로 우리가 앉아가지고 내가 10대인지 20대인지 리모컨을 누르고 봐야 됩니다. 그 TV 시청률 참여 가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가장 정확한 시청률은 IPTV가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2천만 대가량 보급이 돼 있어요. IPTV 셋업을 통해서 어느 프로그램이 보는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TV 시청률과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광고비 단가 산정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신문 부수 ABC 협회에서 제대로 부수 공개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사가지고 동남아에 뭐 신문 다 수출한 거 가면 동남아에서 조중동 신문 조선일보로 과일 싸주고 하잖아요. 멀쩡한 신문을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되면 자기들의 이익이나 중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시청률 이미 그런 지 오래됐고 누가 시청률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론조사가 여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박형광 기자님은 올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대선을 준비하려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거고, 그래서 대선을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셔서 송구하지만, 조금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를 하면서 너무 몸이 많이 상해서, 지난주부터는 좀 휴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휴식 중에 또 불러주셔서 감사히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군요. 아무튼 좀 설 연휴니까 몸도 마음도 좀 다시 리프레시 하시고 힘을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두 분의 활약 더욱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또 다른 또 일정들이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소식 좀 서로 많이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이들이 있었다. 우리 설 특별 기획으로 파워 저널리스트 두 분 만나봤는데요.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또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 두 분이 지난해 그렇게 수고를 해서 오늘 이런 기적이 더 빨리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